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대화의 품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주 쓰는 외래어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 어떤 단어들을 알아볼지 바로 한번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이랑 테슬라, 딜레마, 드라이브 스루, FHD, 프로젝트 블루칩, 컨센서스, 뒤로 가서는 NSC 포스트 코로나 테스형까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다음 장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거는 바로 테슬라예요. 여러분 테슬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그 아래 빨간 색깔로 있는 요 T 이렇게 된 거 보셨어요? 네, 이게요, 제가 이제 가끔씩 여러분께,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너무 좋은 기업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자주 접하실 수 있는 기업들을 간략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바로 이 테슬라예요. 이 테슬라의 가치는요, 우리가 사실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 기업의 주식들의 총합을 따지면, 시가총액이다, 아니면 그 기업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테슬라의 가치가 현재 467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우리가 현대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합쳐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하면 한 5등에서 6등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가치가 36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보다 10배도 더 큰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가 358조니까요, 삼성전자보다도 가치가 더 크네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판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도 가치가 245조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간 주식시장의 차이를 조금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치가 크죠? 네, 미래의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자동차 날아다니는 거요? 그렇진 않고요. 자, 이 테슬라요,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도 요즘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래서 진짜 많이 타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요새 부쩍 많이 하는데, 이 테슬라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다 이 테슬라 기술을 쓰고 있어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혼자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기 충전소가 설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이 기술 가지고 너희들 다 만들어 해서 모든 업체들이 다 그 기술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 전기차보다 조금 더 미래 자동차 뭐 있죠? 수소차? 그건 아니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새 좋은 차들 타면요, 그거 딱 켜놓으면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차선도 딱 유지하고 속도도 딱 유지하고 앞에 차 쓰면 쓰고 앞에 차 가면 가고 막 그래요. 그런 기술인데, 제가 이제 목적지를 딱 찍어 놓으면 내가 손 한 번도 댈 필요 없이 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주차까지 해버리는 그런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시다가 요 빨간색 T 아니면 하얀색 T 요거 보면 미래자동차 테슬라로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테슬라만 팔렸다. 승자독식의 국내 전기차 시장. 네, 이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국내 차는요, 전기차가 1년 새 반토막 났지만 이 테슬라는 1년 새 한 10배인가? 대여섯 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일 거다. 그리고 아래 보면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이랍니다. 네, 물론 가끔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이 운전해도 어차피 사고가 나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것 대비 훨씬 말도 안 되게 적은 확률로 사고가 나고 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상식선에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딜레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딜레마 뭡니까? 이러기도 쪼까 그렇고 저러기도 쪼까 그렇고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딜레마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요? 저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기 카메라를 켜고 이 마이크를 켠 다음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합쳐요. 그래서 똑같이 싱크를 맞춰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강의를 한번 했어요. 네, 카메라 울고 싶어요. 카메라를 실수로 제가
녹화 버튼을 못 누르고 마이크만 켜놓고 장장 40분에 걸쳐서 목청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는데 카메라를 끌어갔더니 이게 웬걸. 카메라가 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 오늘은 음성만 내보낼까? 기운이 없어. 40분 동안 모든 걸 너무 쏟았기 때문에. 근데 그쵸, 잘생긴 보고 싶은 제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 일단 찍자. 일단 찍는 데까지 찍어보자. 그 다음에 목소리만 나가더라고. 찍는 데까지 찍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찍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 역시도 다 딜레마죠, 여러분. 제가 오늘 눈물 흘리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좋아요도 막 눌러주시고 댓글도 막 달아주시고. 네. 그 밑에 보면요. 자,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밑에 보면요. 우리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이야기 하죠. 제가 방금 썼었고, 이거 참 진퇴양난이네 라는 말도 씁니다.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말이랑 진퇴양난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진퇴양난은 뭐냐면 그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요. 뒤로 퇴각할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뒤로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 마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볼까요? 제가 대학생들 자취방 딜레마에 빠졌대요. 자취방 딜레마에 왜 빠졌냐면 대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원격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럼 학교에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학교에 안 갑니다.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집이 지방이에요. 그러면 학교에 안 오고 들을 수 있는데 원래 학교는 어떻죠? 학교에서 다녀야 되니까 지방 학생들은 학교 근처에서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방에 살거나 뭐 원룸을 구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해야겠죠. 근데 코로나가 심할 때는 원격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풀리면 등교해 이런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1단계라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전셋집, 월세집 계약하려면 보통 1년이나 2년 계약하잖아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괜히 구했다가 또 코로나 심해지면 근데 안 구하자니 학교 다니기가 거시기 하고 이런 상황이 딜레마고요. 그 밑에 보면요. 노출 없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본다는 딜레마에 빠진 1인 미디어 시장이래요.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게 뭐죠? 저 1인이 하잖아요. 제가 기획하고 제가 찍고 제가 편집해서 제가 올리고 저 혼자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봉산탈춤을 추든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든 저 혼자 이 카메라 안에서 저 혼자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죠. 그래요. 우리 유튜브 보면서 자기 전에 저도 이렇게 유튜브 잠깐만 들어가면 안 볼 수 없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보고 싶은 제목들의 영상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1인 유튜버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노출을 한다든지 선정적이어진다든지 폭력적이어지는 걸로 영상이 변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고 더 인기를 얻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점점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니 정말 끝이 어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러자니 돈이 잘 안 벌리고요. 네. 하지만 저 노출 전혀 없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튼 소비자들이 좀 현명하게 골라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딜레마라는 상황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랑 비슷한 말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입니다. 자, 요즘 정말 많이 써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알아두셔야 된다. 이 드라이브스루예요. 자, 드라이브스루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고령층의 98%가 드라이브스루의 뜻을 모른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 고령층이라고 이야기하면 70세 이상을 이야기해요. 70세를 포함하죠. 드라이브스루라는 건 2% 빼고 98%는 모르신대요. 그리고 60세 이하로 펼쳐봐도 드라이브스루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이 용어에 대한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 불균형이 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강의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미디어, 그러니까 뉴스, TV, 인터넷, 예능 할 거 없이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 처음 보는 말들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씁니다. 어쩌라고? 근데 그냥 써요. 아는 사람만 봐?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drive-thru 같은 경우는 쉬워요. drive, 운전이에요. drive-thru는 제 구독자분들 대부분 아시나요? 네, drive 운전하는 거고 through 하면은 이건 처음 보실 텐데 이 through 여러 가지 품사로 쓰입니다. 이거 모르셔도 되고 보통 이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과해서 가는 걸 through라고 해요.
자, 뭐 긴 터널을 through 해서 오케이죠? 뭐 나는 가끔 슬픔과 좌절에 빠지면 슬픈 상황을 통과해서 through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타고 어떤 곳을 through 지나가면서 볼일을 보는 걸 drive through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뜻에다가 차를 타고 쇼핑하는 상점이라고 써놨어요. 자, 보면요. 스타벅스 DT, 맥도날드 DT라고 써놨어요. 자, 이 DT는요. drive through를 줄여서 drive through의 D에 D, through의 T를 따서 우리 이제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지도 같은 거 보면 뭐 스타벅스 DT, 맥도날드 DT 이렇게 써놨어요. 스타벅스 DT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저 이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는 안 가봤는데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뭐 서울에도 많고 요새 뭐 도시마다 다 있어요. 제주도에도 보니까 제주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 오히려 제주도 같은 데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제주도는 뭐 지하철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대중교통이 조금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많고 미국 가면 실제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차 타고 그냥 가는 길에 들러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쭉 가다 보면 내 차례가 되면 옆에 딱 이 머신이 있어요. 머신. 그 기계에서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말해요. 고객님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그럼 거기 메뉴판이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라떼 한 잔, 토일 사이즈로 주세요. 더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하면 바로 앞으로 가면 거의 1분 만에 나옵니다. 음식이요. 그리고 카드 거기서 딱 주면 결제하고 음료 받아서 가시면 돼요. 편하겠죠. 네, 이게 요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도서대출 드라이브 스루를 시행한대요. 이것도 아마 도서관에서 미리 도서 대출할 거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신청받은 항목에 대해서 그 차가 오면 지나갈 때 그냥 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드라이브 스루가 언론상에 빵 하고 나왔던 이유는 코로나 초창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는 걸 처음으로 시행해서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시행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고 현재 제가 이제 외국 매체들을 가끔 볼 일이 있어서 보면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마치 주문하듯이 차 타고 진료소로 쭉 갑니다. 가서 면봉 같은 거 주면 이렇게 내 거 DNA 채취해가지고 어디 통에다가 넣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의사분들도 채취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코로나 검사 받을 일이 있으면 뭐가 제일 불안하냐? 내가 코로나가 아닌데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어쨌든 거기 누군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걸렸던 사람이 왔다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내가 걸릴까봐 불안한데 드라이브 스루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는 것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가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앞으로 점점 더 비대면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 점점 더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자, 의미 이 정도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FHD라고 써놓고 제가 옆에다가 Full HD라고 써놨어요. 이건 뭘까요? 네, full 하면 우리 배부를 때 I'm full. 나 배가 불러요. 라고 할 때 가득 찼을 때 full이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full HD에서 HD는 사실 좀 어려운데 high, 높은 definition이요. 그러니까 full high definition이고 definition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떤 걸 정의하는 거 정의 내지는 해상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제가 막 써놨어요. SD, HD, FHD, UHD, 뭐 8K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다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여러분 해상도가 높으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화질이 선명하고 좋아 보여요. 자, 여러분이 그런 거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진을 봤는데 화질이 안 좋아.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옆에다가 뭐 많은 거 적어놨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아실 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때 우리 그 브라운관 TV 기억나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브라운관 TV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화질이 대부분 SD라는 화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우리가 TV가 나오는 데는 그렇습니다. 뭐 신기하지 않아요? TV 화면이 계속 어떻게 바뀌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네모 상자 안에 자 여기 TV가 있어요. 이 TV 네모 상자 안에 여기 이것도 그래요. 지금도 천도 보이네요. 이게 수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SD는 720개 곱하기 480개의 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세로로 720개, 쫙 720줄, 가로로 480줄의 점들이 박혀 있어서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그 점이 나타내는 색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저기 뭐 북쪽에서 하는 공연 있잖아요. 카드로 막 하는 거. 아니면 우리 가끔 축구할 때도 카드 섹션이라고 해서 막 카드 촥촥촥촥 마치 한 사람이 하나의 점이 된 것처럼 순서에 따라 돌리면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게 점점 TV가 커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간 녀석들이 점점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가까이서 봐도 너무 선명한 게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SD를 지나서 HD, 그리고 지금 되게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TV는 다 풀 HD일 거예요. 32인치라고 굉장히 조그만한 TV 있어요. 요만한 거. 그런 건 다 HD. 거의 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30인치 넘어간 40몇 인치부터는 다 풀 HD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해상도고, 지금 이제 가게에 가서 TV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다 UHD TV를 팔 거예요. TV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 어떤 TV를 내년에 만들지, 후년에 어떤 TV를 만들지,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뭐랄까요. 지금 비싸게 팔고 있는 고해상도예요. 가면은, 비교해보면 딱 보여요.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뭐 UHD 아니면 요새 비싸게 팔고 막 1000만원씩 팔고 있는 8K라고 하는 TV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밖에 없게 거기서 이제 유도를 하죠. 근데 이래요. 그 TV가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좋은 화질의 그 영상을 누가 보내줍니까? 방송국에서 보내줘요. 방송국에서 엄청나게 좋은 화질을 찍을 능력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찍어서 어떻게 하죠? 보내야 돼요. 케이블 선을 통해서 보내든 방송국 안테나를 통해서 안테나가 수신을 하든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내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용량이 너무 커져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UHD 비싼 TV 이런 거 사도 볼 게 없어요. 근데 매장에서는 좋잖아요. 좋아요. 저도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어봐서 아는데, 업체들이랑 만들어봐서 아는데, 그거는 보낼 필요가 없이 마치 그냥 USB 꽂으면 그냥 나오는 건데, 우리 실제로 보는 화면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50만 원이 넘는 TV를 산다. 이거는 그렇죠. 조금 많이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차 풀 HD 그냥 해상도를 나타내는 UHD, UHD는 뭐 울트라 HD예요. 해상도를 나타내는 거다 정도로 넘겨버리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 바로 프로젝트예요. project. 프로젝트라는 말을 제가 오늘 출근하다가 오늘은 이제 외래어 해야 되니까 외래어 좀 찾아야지 하고 오면서 보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간판, 수도 없이 많은 현수막들의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다 알아들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눈이 하나 딱 꽂힌 게 바로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라는 말은 사실 한국말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말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프로젝트가 무슨 뜻이냐면 특정 목적을 위한 연구, 개발 내지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프로젝트라는 말은 사시면서 안 들어보셨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느낌도 오시겠죠. 네, 자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예요. 밑에 볼까요?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래요. 기업이 하는지 뭐 국가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이랑 협력해서 공공이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줄 무언가 미술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 프로젝트라는 건 뭔가 그런 끝이 있는 느낌이에요. 좀 일회성의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예전에 뭐 엄청 길 수도 있어요.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그 전에 들어보셨죠? 뭐 잘 살아보세. 그런 게 뭐 한 4번, 4차례, 5차례 있었다고 저도 학생 때 배운 적이 있어요. 하지만 5개년이 끝나면 끝나요. 그리고 특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가요? 민주적이어지자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목적이 있고 언젠가 끝나는 것들을 보통 우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밑에 볼게요. 어떤 시에서요. 무언가 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간편식 프로젝트래요. 글로벌? 전 세계에다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영어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래요. 여러분 영어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어떤 느낌이요? 영어 습관이 잘 만들어지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죠? 목적은 영어 습관 만들기라고 하는 특정 목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래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일 20 스쿼트 프로젝트.
하루에 20개씩 스쿼트 하는 것 좀 해보자. 제가 정오회사 싸움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뭐 1일 1 영어 이지쌤 강의 듣기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도 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때도 프로젝트 쓸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이랑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뭔가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프로젝트 좀 진행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어 공부 진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친절한 대학 강의 딱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영어 좀 어려워. 근데 좀 교양이라도 익히고 싶다 그러면 이거라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매주 들으시고 한 번 더 들으시고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 하시기 좋은 프로젝트일 것 같고요. 뒷장 가서요. 네,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광고할 데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정오회사 수업 듣고 계시죠? 네, 제가 몇 분 듣고 계신지 아는데 안 듣고 계신 분도 많이 있죠. 근데 뭐랄까요, 진짜 짱이에요. 좋습니다. 월, 화, 목, 금 12시에 여러분께 제가 뭐 한 3분에서 5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녹음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10분 정도 되는 메시지를 음성 메시지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제가 여러분 뭐 아셔야 될 상식, 역사, 인물, 팝송, 세계여행, 문학, 세계 음식에다가 조금 더 어렵지만 영어까지 붙여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랄까요. 이거 들으시고 좋다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5,900원이에요. 5,900원 커피 한 잔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놨습니다. 댓글에 보시면요. 정오회사 수업 너무 좋아 이런 댓글 많이 있죠. 환불도 잘해드립니다. 자, 신청하세요.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블루칩이에요. 자, 이 블루칩은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자, 이 블루칩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두 가지의 뜻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블루칩이 나오게 된 어원을 살펴보자면, 수익성,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 주식인데, 제가 식자 안 써서 기업주라고 써놨어요. 네, 원래 이렇답니다. 우리가 카지노를 할 때요, 카지노 할 때 칩의 색깔이 있는데, 돈이랑 칩이랑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죠. 그 칩의 색깔이 있는데, 이 칩이 중에서 파랑색이 가장 비싸대요. 그래서, 기업의 주식 중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삼성전자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을 이제 블루칩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두 번째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유망주들, 앞으로 정말 대스타가 될 사람들을 블루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능계의 블루칩인 어떤 사람이 활동을 예고했답니다. 예능계의 블루칩 또 내지는 임영웅 씨가요, 광고계 블루칩으로 등극했대요. 저희 어머니 화장대 가보니까 임영웅 씨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난 아니구나. 임영웅 말만 들어봐 정말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실제로 요새 보면은 광고에 정말로 많이 나오죠. 광고 그만큼의 인지도도 있고 또 광고 모델로 기용했을 때 워낙 또 좋은 효과도 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광고계 블루칩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원래 없었다가 뭔가 하늘에 뿅 하고 샛별이 솟아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갑자기 뭔가 어떤 업계를 휘어잡는 사람들 아니면 마치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 주식처럼 그 업계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블루칩이라고 합니다. 충무로의 블루칩이래요. 누가요? 그렇게 써 있어요. 충무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충무로 하면은 충무 김밥? 또 강아지? 영화가 떠오르죠. 영화의 본고장은 충무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충무로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영화계 이야기하는 거죠. 충무로의 블루칩이래요. 이 누군지 이름은 안 봤지만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해요. 첫 번째, 임영웅 씨가 사실 올해 나오셨나요? 작년, 재작년에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스크린 내에 데뷔해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신인 배우 내지는 하정우 씨라든지 또 누구 있을까요? 하정우 씨 잘 나가지 전지현 씨는 영화가 잘 성공을 안 하나? 하정우 씨처럼 나오기만 하면 계속 흥행하는 그런 뭔가 흥행 보증 수표 같은 분들을 또 블루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호남 지역은 경제 활력 블루칩이다. 이 뜻은 아마 이제 활력을 찾아야 우리나라 보통 공업이 영남지방 위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지방까지 되면 다 잘 돌아가는 그런 블루칩이다. 유망주다. 이런 뜻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칩 간편하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컨센서스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TV나 신문에서 보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새 정말로 많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뭐 영어를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의 영어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영어를 별로 안 쓰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8년 동안 이 말은 계속 썼어요. 컨센서스예요. 이 컨센서스는 영어이기도 하지만 한국말도 많이 쓰는데 컨센서스의 뜻은 의견 합의 내지는 일치된 의견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누군가와 합의를 이루는 게 바로 컨센서스예요. 볼까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랑 이디쌤대 구독자 10명이 모여서 자, 우리 앞으로 친절한 대학과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네? 그래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2시간의 회의에 걸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물론 명문화되어 있어서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 그냥 다 같이 마음을 공유한 거, 그것도 컨센서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사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너 팀장님이랑 컨센서스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김대리, 그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팀장님이랑 컨센서스 됐어요. 뭐요? 합의된 거야? 팀장님이랑 얘기된 거야? 회의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 뭐예요? 부서 간의 의견을 회의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했다는 거예요. 협의를 했다는 거고요. 야, 나 컨센서스도 안 하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면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좀 간단하게 참고차 알려드리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주식 시장과 관련된 기사에 이 컨센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적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하회했다 이렇게요. 자, 뭐냐면요. 어떤 회사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올해 어떤 실적을 낼 거라고 주식회사, 증권회사마다 다 예측을 내놓습니다. 1000억 흑자, 1200억 흑자, 800억 흑자 막 이렇게 내놔요. 그럼 이것들을 대충 평균을 내면 1000억 정도가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증권사들끼리 합의를 이룬 컨센서스 숫자예요. 그래서 그냥 컨센서스라고 씁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장입니다. 네, 이제 세 단어 남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두 번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집중하시고 제가 집중해서 자, 그 다음 단어는요 NSC예요. 자, NSC라는 말이 우리보다 북쪽 사시는 분들이 쏘잖아요. 쏘면 국가 NSC가 열렸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NSC라는 말이 사실 이 NSC라는 기관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이걸 활성화시켰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NSC는 N은요 National, 국가의란 뜻이에요. National. S는 Security. Security 하면 우리 경비라든지 보안업체 분들이 여기다가 Security라고 적고 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안보 내지는 경비, 어떤 거 지키는 걸 Security라고 하고요. 그 밑에는 Council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자문해주는 내지는 의회를 뜻해요. 우리 지방에도 요새는 지방의회 있고 우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회 말고도 지방의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Council이라고 하고요. 합쳐보면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자문해주는 위원회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고 한국말은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건요 가장 아랫줄에 써놨어요. 국가의 안보, 통일, 외교 관련 최고의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큰일 아니면 전쟁 이런 거 터질 때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모여서 모이는 사람들이 의장은 대통령이고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대통령 밑으로 주요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모여서 국가의 미래와 안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곳이 NSC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NSC 위쪽에 대규모 열병식 열렸다. NSC가 긴급 상임위를 개최했다. 이런 거예요.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는 거고 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서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 지정생존자라는 게 미국에서 원래 있던 드라마예요. 저는 이제 미국 드라마도 봤어요. 그거 재밌어가지고 한국 드라마도 봤어요. 드라마 좋아합니다.
들어가 봤는데 거기 보면은 뭔가 국가의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NSC라는 걸 개최하고 군대에서 뭐 합동참모부에서 계신 뭐 포스타 분들 뭐 국방부 장관 이런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그걸 NSC라고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요새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예요. 자, 포스트 코로나, 사실 우리가 포스트라는 뜻부터 먼저 좀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포스트라는 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우편이에요. 우편을 붙이다. 우리 우체국을 영어로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오피스라고 해요. 포스트 오피스. 그죠? 우편 포스트를 하는 오피스, 사무실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편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아니면 우리 인터넷에다가 글 쓰는 걸 인터넷에 포스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우편을 띄우는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띄우는 것도 포스팅.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니 뭐 해외에서도 많이 써요. 어떤 단어 앞에 쓰여서 그 이후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더니즘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모더니즘, 이거 좀 모던한데라고 이야기할 때 좀 세련되고 도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패션이든 좀 더 과거에서 탈피해서 세련되게 했던 게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모더니즘 이후에 뭔가 좀 더 개인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게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모더니즘 이후라는 뜻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자, 코로나 시대가 있죠? 그럼 코로나 시대 이후는 뭡니까? 포스트 코로나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 이후를 뜻합니다. 밑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소비자는요, 가성비와 건강 위주로 소비를 할 거래요. 가성비 뭡니까? 내가 돈 낸 거보다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가성비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뭐 물을 먹습니다. 어떤 물은 5,000원이에요. 근데 어떤 물은 300원입니다. 근데 둘 다 시원해요. 300원짜리가 가성비 더 좋은 거죠. 그런 게 가성비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의 미래는 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요새 어떻게 쇼핑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 1년이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씩 꼭 이마트를 갔었어요. 이마트 가면 좋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사고. 사실 필요한 거 별로 안 사고 몇 개 사기만 해도 뭐 어느 순간 10만 원이 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산품, 뭐 아이스크림, 콜라, 과자 같은 건 싼데 신선식품, 과일, 뭐 야채, 고기 이런 건 사실 좀 너무 비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는 이제 안 갑니다. 코로나 터지고 한 번 갔나? 거의 1년 동안 한 번 갔어요. 뭐 보고서는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대부분 다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뭐 쿠팡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거 잘 안 하세요. 한번 깔아는 드렸는데 그거 쓰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여전히 동네 슈퍼 같은 거, 저는 이제 식재료 같은 건 동네 슈퍼에 살 때가 종종 있기는 한데 식재료조차도 요새는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이 실제로 오프라인 마켓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전 아마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이마트에 안 갈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면 더 싸고 편리하니까요. 유통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필요해요. 왜냐면 제 유튜브 채널이 제가 뭐 구독자 계속 증가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요맘때가 제일 잘 됐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또 제 채널을 봐주시는 주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행 영어란 카테고리가 있었고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거 보시면서 다른 영어도 했었는데, 코로나 딱 터진 이후로 여행 영어는 거의 안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영어에서 한 부분이 뚱 떨어져 나간 거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 근데 해외여행이 당장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기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수치도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채널들도 조금의 어려움은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근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또 여행 막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저도 이제 그간 준비했던 여행 영어 막 해야죠. 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거는 테스 형은, 사실 저는 이 테스 형을 언제 봤냐면, 그, 테스 형이 유명해지기 전에, 뭐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임 뭐 있어요. 근데 거기서 테스 형 뭐 불리는 게 있어서, 전 사실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 국정감사 하는데 뭐 테스 형에서 웃음을 막 터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테스 형이 뭐지라고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던 적도 있고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했는데 이 테스 형이라는 게 올해 8월에 나훈아 씨가 낸 앨범에 있는 노래 제목이 테스 형이에요. 제가 테스 형 강의하면서 테스 형을 안 들어볼 수 없어서 강의하기 전에 노래 들었죠. 여기서 들으니까 뭔가 그 나훈아 씨는 정말 우리 한 세대가 끝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나중에도 역사책에 나올 만한 좀 뭔가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좀 진짜 좀 대단한 아티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 나훈아 씨가 얼마 전에 제가 나훈아 씨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나훈아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선생님? 뭐 어쨌든 나훈아 씨가 그 추석 때 라이브 방송하면서 굉장히 또 한 번 더 뭐랄까요?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셨죠. 이 테스 형이란 노래는요. 노래에서 테스 형 막 불러요. 근데 이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른 거고 줄여서 사실 이 테스 형을 부를 때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게 있었대요. 네, 아버지.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도 좀 이야기해보고 이 노래도 좀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아래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 명언들이 있는데 우선 노래를 좀 이야기해볼게요. 노래 이 후렴구 가사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이런 노래요. 뭔가 시라고 해도 믿을 법한, 네. 이 후렴구만 읽은 건데요. 자, 제가 예전에, 10대 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요. 본인이 요새 나이 들었다고 느낀대요. 왜요? 그랬더니 실제로 나이가 좀 드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몇 살쯤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그냥 아저씨였어요. 근데 뭐, 저도 지금 이제 사실 아저씨가 된 나이인데, 어쨌든 그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때 어릴 때는 트로트 가사 보면 도대체가 가사를 왜 저렇게 쓰나 싶었대요. 근데 어느 날 트로트 가사가 화살처럼 가슴에 와서 박히더랍니다. 가슴이 시리더래요. 그 이후로 나는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동감합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런 가사들 보면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보기엔 제가 완전 청춘이죠. 근데 저도 또 제가 바라보기에 그 새파랗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아저씨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뭐 또 요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트로트 가사가 내 마음에 확 와닿고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뭔가 막 초록초록한 뭐 풀들이 좋아지고 또 꽃 보면 막 꽃 사진 찍고 이러면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던데 뭐 어쨌든 테스 형이라는 이 노래 때문에 테스 형이라는 말이 한동안 또 계속 좀 쓰일 것 같아요. 테스 형의 모델이 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이 알라라는 이야기했죠. 사실 이 너 자신이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안 한 말인데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명언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뭐 그 밑에 보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했는데 이 말은 정말 저도 마음속에 좀 새기려고 합니다. 이 반성이라는 게 내가 잘못했을 때만 하는 반성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비추어 봤을 때 되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한 달을 되돌아보고 1년을 되돌아보고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에 제대로 못 가게 되면 그걸 반성하라는 거죠. 네, 저는 단연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다르고요. 20대 때 간혹 철이 들고 굉장히 인격이 많이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60대, 70대가 돼도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저는 반성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든다고, 뭐 결혼한다고, 아이 낳는다고, 아버지가 된다고, 뭐 60살이 된다고, 90살이 된다고, 그 인격의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스스로의 인격과 스스로의
행동과 스스로의 습관들이 점점 바뀌어 나가면서 점점 더 발전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더 존경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좀 이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삶을 좀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아는 것의 시작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뭐 못 믿으시겠지만 근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영어 채널 처음 열어서 영어를 막 강의했을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막 많은 분들이 갑자기 몰렸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제 영어 그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노출해서 들어오셔서 몇 분이 그런 말을 남기셨어요. 영어 모르고도 뭐 그동안 잘 살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맞아요. 영어 모르고 사는 거 오케이. 앞으로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알아야겠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아는 게 시작이라는 말이 또 맞아요. 네, 그냥 모르고 평생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알면요, 세상이 더 많이 보이고 세상이 더 즐겁게 보이고 세상 더 설레게 살 수 있는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뭐 딱히 설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정월사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운동을 그때 시작해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온몸이 쑤시고 있는데 어쨌든 좀 사람 몸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하고 뭐 먹는 것도 공부하고 이제 뭐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안 쓰다가 좀 신경을 쓰게 되니까 저도 좀 배움이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라고 인지하고 배우는 게 참 즐거운 과정인 것 같고요. 똑같은 강의를 2번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한 번만 봐주셨으니까 지겹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역시도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